인문학 첫걸음 4주 2차 시 공부합니다. 4주 차에는 헉슬리 소설 멋진 신세계를 읽으면서 인간이란 도대체 어떤 존재냐,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말미에 봤던 그 페이지이죠. 슬라이드. 완벽한 유토피아인가? 더 보도록 합시다. 자, 멋진 신세계일 것인가?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세계는 어떤 세계여야 할까요? 그러니까 결국 인간의 조건, 인간의 삶, 인간의 본질은 무엇인가? 이런 이제 것과 이런 사유와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인문학 첫걸음 4주차에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이 멋진 신세계에서는 그 어머니의 몸에서가 아니라 인공 부화의 과정을 거쳐서 사람들이 공장에서 만들어진다고 했죠. 그리고 특히 이제 이 만들어지는 사람들은 이렇게 그 만들어지기 전부터 그들의 출신 성분이 예, 이 계급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베타, 알파, 베타, 막 감마 그랬었죠. 베타 2등급이네요. 베타 계급의 이 레니나라고 하는 이제 여성이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인기가 좋은 그런 젊은 여성으로 나옵니다. 현실에서는 어떤 사람이 인기가 있습니까? 아, 뭐 이제 각자의 이제 관점에 따라서 뭐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뭐 성격 좋고 우리 보통 인품이라고 하죠. 예, 성격도 좋고 어떤 사안을 좀 균형 있게 바라보는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배려라든가 뭐 이런 또 친절함 음, 이런 좋은 어떤 덕목들을 가지고 있으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뭐 인기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특히 이제 여기서 근데 말하는 그 레니나의 인기라고 하는 것은 좀 특별해요. 왜냐하면 이그 올더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의 그 공간은 이 세계 국가에서는 모든 것이 사람들을 공유한다고 앞에서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레니나가 인기 있다는 것은 뭐 젊고 건강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준수한 용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그러하기도 하고 또 공유라고 하는 상당히 이제 이건 19금 29금 그런 것이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대학생들이 다 성인들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소설에 내 이야기가 아니고 이 소설에서 그렇게 이야기 구조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나는 이제 늘 이야기하지만 나는 뭐 지식 노동자이고 지식 소매상이기 때문에 이 텍스트를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예. 레니나는 인격인데 그래서 이제 거의 모든 남성들과 한 번씩은 밤을 보낸 적이 있었던 얘기입니다. 참 현실에서는 뭐 가능하지 않고 윤리적인 걸 떠나서 이것은 글쎄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 세계 이런 삶의 방식이 바람직한가요? 음, 왜냐하면 이런 관계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성인들이니까 이런 관계에서 그러니까 뭐 이성이든 동성이든 하여튼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이제 어떤 성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고 그런 관계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그런 관계 이런 그러니까 성적인 어떤 관계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상대에 대한 어떤 배려라든가 존중이라든가 그런 바탕에서의 어떤 교감, 정서적 어떤 교감의 그 교환, 이런 게 매우 중요한 요소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육체적인 관계만 일회성으로 이것이 어떻게 인간의 삶에서, 우리의 삶에서 유의미한 것인가라고 말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계 국가에서는 특히 이제 공유라고 하는 사람들을, 음, 그래서 이 레니나가 인기 있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소설에서 젊고 건강하고 이제 그 준수한 용모를 가지고 있는 것도 한 요소라고는 말할 수 있겠지만, 특히 이렇게 거의 모두가 한 번씩은 밤을 보낸 적이 있었다. 참. 예, 그러니까 헉슬리는 이런 삶이 인간적인 삶인가를 비판하고 있는 거죠. 어떤 관계의 진정성의 문제를. 그런데 이제 이 레니나가 아, 버나드라고 하는 남자에게 관심을 또 갖습니다. 예, 관심을 갖습니다. 근데 이제 버나드는 이렇게 계급이 좀 낮죠. 키도 작고 그렇지 않습니까? 알파. 알파인데?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에필론. 1등급인데. 계급은 1등급인데 이게 인공 부화 과정에서 이제 그 뭐 의도하거나 알 수 없는 어떤 실수로 인해서, 네, 실수로 인해서 키도 굉장히 작고, 그다음 문명세계. 지금 이 국가가 문명세계잖아요. 그렇죠? 문명국가. 문명이 있으면 뭐가 있겠어요? 야만 세계가 있겠죠? 그래서 하여튼 자신 살고 있는 이 세계 국가에 대해서 이제 불만이 뭐 여러 가지로 많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레니나 레니나와 함께 버나드는 레니나에게 데이트 여행 가는 거야. 우리 야만인 보호구역에 한번 갔다 오면 어떨까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야만인 보호구역. 그러니까 이제 그 레니나도 이제 말만 들었고 거기선 가본 적이 없으니까 그럼 뭐 한번 다녀오죠. 좋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야만인 보호구역은 이제 거기에 가려면 출입 허가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 버나드는 야만인 보호구역에 출입 허가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계급에 속하고 또 그런 사람인데, 어쨌든 허가증을 받기 위해서 이게 이제 야만인 보호구역이 어디냐, 문명세계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은 야만인 보호구역이 있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야만인 보호구역 출입 허가서에 그 서명을 받기 위해 이제 관리하는 관리자, 뭐 이건 국장으로 나옵니다. 국장실로 갑니다. 자, 국장은 뉴멕시코의 보호구역으로 가겠다는 얘기인가라고 물어보죠. 버나드가 이제 예라고 대답을 합니다. 근데 이 국장은 어, 이제 눈을 감고 뭔가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말하기를, 아마 한 20년쯤 전에, 한 20여 년쯤은 되었을 것 같은데, 내가 거기 한번 간 적이 있다. 음, 야만인 보호구역에, 멕시코에 있는 뉴멕시코에. 그런데 이제 이제 노랑 머리를 하고 있는 이 친구, 이 여성과 함께 갔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를 갔었는데, 야만인들 구경하고 말을 타고 이제 돌아다니기도 하고, 그러다가 마지막 날 다시 돌아오려고 하다 보니까 이 여인이, 휴가 마지막 날, 이 여인이 어디로 사라져 버렸어. 실종되었어.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동원해서 이제 그녀를 찾으려고 애를 썼는데, 결국은 찾지 못하고 이제 혼자 돌아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이런 얘기 합니까? 버나드가 그 야만인 보호구역에 좀 다녀와야겠다고 허가증에 도장을 받기 위해서 국장을 방문했더니, 국장이 거기 한번 가겠다는 건가? 내가 한 20년 정도 전에 갔다 온 적이 있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노랑머리, 예.
에, 그래서 이제 허가서를 내주죠, 이 국장이. 자, 그래서 이제 버나드와 레니나는 야만인 보호구역으로 떠납니다. 그런데 지금 레니나가 손수건으로 코를 이제, 버나드는 굉장히 즐거워해 보니까, 근데 레니나는 이제 손수건으로 코를 이렇게 막고 있죠. 왜, 어떤 경우에 그렇습니까? 뭐, 그 냄새가 지독하게 나는 거죠. 이 소위 야만인 보호구역이라고 하는, 이제 그 지역이. 문명 세계와 야만 세계의 경계를 넘어서 야만인 마을에 도착한 레니나는 심한 역겨움을 느꼈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뼈만 왕성하게 마른 그런 노인들,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이런 그 주름진 노인의 모습은 공포와 놀라움 그 자체. 왜냐하면 문명 세계에서는 이렇게 이제 그 소위 늙어가는 이런 사람들을 보지를 않아요. 본 적이 없어. 왜냐하면 일정한 그 나이가 되면 또 자연스럽게 죽거든요. 이 멋진 신세계에 살고 있는 그 세계 국가의 사람들은. 근데 난 이것은 그 여러분 생각 어때요? 난 그건 참 괜찮은 것 같아. 우리가 평균 수명이 굉장히 그 되면 영양 공급도 이제 일단 대체로 잘 되고, 그다음에 의학도 발달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사람들 평균 수명이 엄청 늘었어요. 그렇죠? 뭐 80, 90, 80, 평균 수명은 정확한 수치는 이제 잘 모르겠습니다. 뭐 한 80세 정도? 어, 여성은 한 80세, 남성은 77, 8세. 그러나 하여튼 80세 정도. 그리고 주변에 보면 80세 넘어도 그, 이를테면 살아있는 사람들 태반이에요. 그렇죠. 90세, 뭐 100세까지도 살고, 하여튼 80대까지는 다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체로 어떻습니까? 사람이요, 70 넘어서면 이제 몸에 고장이 많이 나요. 헐거워지고 고장이 많이 나고 아프고 여러 가지 질병에 시달리고 그렇습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생산성을 갖고 있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직업에 노인들을 위한 나라는 없다 영화도 있고 그러던데 70 넘으면, 아니 70이 아니라 사실 60 넘으면 정년, 평균적인 정년을 넘어서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직장 생활을 못해요. 그럼 뭘 합니까? 자산가들은 제외하고 그냥 보통 사람들이 뭘 할까요? 이제 그 퇴직금이나 이런 거 털고 그다음에 또 뭐 대출 받아서 자영업을 하는 비중이 우리나라는 굉장히 많잖아요. 자영업으로 이제 뭐 그 통닭 치킨집 한다거나 커피숍 한다거나 뭐 이런 것이 이런 가게가 굉장히 많잖아요. 진입장벽이 대체로 낮고 그렇게 어려운 일은 조금 익히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어서. 그런데 또 엄청나게 개업하는 그 가게 못지않은 숫자가 폐업을 날마다 하는 걸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인테리어 비용이나 보증금이나 뭐 권리금 이런 비용이 뭐 몇천만 원, 뭐 몇억 원 금방 또 날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삶이죠.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말의 핵심은 에, 평균적으로 60세 넘어서면 경제활동이 매우 어려워지고, 특히 70이 넘어지면 또 그것도 가능하잖아요. 자영업도 못해요. 그렇죠? 못합니다. 80은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되게 70, 75세 넘어서면 어떤 자산을 갖고 있는 경우가 사실 드무니까 그 사람들은 말할 필요 없는 거니까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자녀에게 이제 그 의지하거나, 그다음에 또 사람이 80 정도가 넘어서면 또 어떤 경향이 있냐면 되게 다 요양원에 가요. 여러 가지 이제 몸이 많이 아파서 집에서 돌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지니까. 나도 이제 그 개인적으로 이제 우리 어머님이 뇌경색으로 쓰러져서 이제 수술을 받고, 어, 이제 오른쪽 그 뇌가, 아, 오른쪽 뇌인가 왼쪽 뇌인가 하여튼 그 다쳐서 오른쪽 그 몸을 이제 움직이지를 못하고 언어 기능을 상실하고, 그래서 요양원에서 한 2년 계시다가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에. 네. 그런데 이제 그때 요양원에 한 번씩 가서 보면 다 누워있는 그 앙상한 뼈가 앙상한 그런 노인들, 그다음에 이제
그 배변을 스스로 못하니까 침대만 누워 있으니까 그 인제 그 요양보호사라고 하나요? 그분들이 이렇게 기저귀도 갈아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시큼한 그 냄새라든가, 그러니까 살아있는 그 생명은 살아있는데, 생명은 있지만 이미 그 사람이라고 하기가 어려운 그런 매우 안타까운 그런 노인들, 거의 죽어가는 과정에 있는, 그러나 이제 그 약물이나 뭐 주사나 이런 처치를 통해서 그냥 생명줄만 숨만 쉬고 있는, 이건 내가 정말 그 요양병원에 갈 때마다, 내 어머니를 볼 때마다, 그다음에 그 같은 병실에 침대에 누워 있는 그 노인들을 볼 때마다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늘 생각하기를, 한 70은 좀 빠를 수도 있어요. 한 75세 정도 되면 좀 자연스럽게 그 어느 아침 침대에서 일어났을 때, 그 어느 아침에 한 75세쯤 각자 됐을 때, 생일쯤 됐을 때 자연스럽게 고요하고 편안한 그런 어떤 상태로 우리가 숨을 거둘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내가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이 멋진 신세계는, 내가 그 여기서 그려지고 있는 신세계는 전혀 바람직한 그런 삶의 그 세계는 아닌데, 이제 단 하나는, 그 지금 내가 길게 좀 설명했지만, 이 멋진 신세계 사람들은 그 소설을 이제 거기 나오는데, 이를테면 뭐 어느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그냥 편안하게 그 사라지는, 죽어요. 그건 정말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여튼 그래서 이 레니나는 이런 노인들을 본 적이 없단 말이야. 자기 신의 세계에서는 본 적이 그랬으니까, 그리고 이 보고 놀라움, 공포. 자, 이렇게. 그러니까 좀 설명을 해놨습니다. 하여튼 버나드와 레니나는 뉴멕시코의 가상의 공간이 설정해 놓은 겁니다. 이 소설에서 뉴멕시코의 인디언 원주민 보호구역으로 여행을 갔죠. 거기서 기괴한 장면에 혐오감을 느끼는 레니나에게, 기괴한 장면에 혐오감을 느끼, 아까 그거 얘기해요. 늙고 주름지고 다 죽어가는 그런 노인들을 보고 기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어떤 그 주거 환경이라든가 도시 환경이 너무나 이렇게, 도시와는, 이 현대 문명의 도시와는 전혀 다른, 좀 쓰레기들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악취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혐오감을 느끼는 느낌이다. 그래서 그런 이제 레니나에게 버나드는, 그건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 버나드가 어떻게 이제 이런 것을, 아까 이제 알파 계급에 속하지만 부하 과정에서 스스로 이제 키도 작고 또 생각하는 힘을 갖게 돼버린 거죠. 그 실수로. 그래서 이제 자신의 세계, 문명 국가에 대해서 비판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레니나에게,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연의 어떤 소멸 과정들, 이런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아이에게 젖을 주는 모습, 소년을 채찍으로 때려서 피를 흘리게 해서 뱀에게 뿌리는 그런 노인, 굉장히 원시적이고 주술적인 세계죠. 풍년을 위해서 기우제를 올리는 이 원시 신앙의 축제 행사 등을 쭉 목격하면서 그들은 아주 늙어 흉한 모습을 하고 있는, 25년 전에 포스터의 애인이었던, 아까는 한 20년 전이라 했죠. 20년, 25년. 예. 그 아까 국장, 그 인디언 보호구역에 가기 위한 허가증에 도장을 받으러 이제 버나드가 갔었잖아요. 국장이 아까 노랑머리 운운하고 했던 그 린다, 이름이 린다. 린다. 국장의 애인이었던 린다와 그녀의 아들 존을 우연히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인간화된 기계 문명적 전체주의적 세계에 대한 그 이제 대칭, 다른 세계로서 인디언 그 원시인들의 윤리관이 이제 좀 극명하게 상반된 그런 윤리관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삶이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다음에 이 문명 세계라고 하는 것이 매우 이제 부자연스러운 그런 세계다. 그 얘기를 이렇게 대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그래서 이제 레니나가 왜 후회로 가득합니까? 괜히 왔다는 얘기죠. 이 멕시코 저 인디언 보호구역, 야만인 보호구역 와봐야 별것도 없고 그냥 추하고 그런 불쾌한 모습들밖에 없는데 하고 이제 괜히 왔다고 후회를 합니다. 근데 이 존, 아까 그
그 국장과 함께 20년 전 뭐 인디언 보호구역에 왔다가 이제 또 실종됐다고 생각되는 노랑머리의 여인의 아들이 이 존입니다. 이를테면.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그 여인은 왜 실종 어디로 갔느냐? 지금 이제 존이 이야기합니다. 존의 어머니는 태어나기 오래전에 한 남자와 타처에서 왔다. 다른 데서 왔다. 그리고 산에서 떨어져서 그러니까 실족을 해서 어디 계곡으로 떨어졌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수색을 해도 발견을 못했던 거죠. 그래서 산에서 떨어진 그녀를 사냥꾼들이 마을로 데려왔다. 이렇게. 예. 그래서 저는 마을 외곽에 위치한 작고 초라한 그 자신의 집으로 이제 버나드 일행을 안내를 합니다. 레니나 버나드를.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노랑머리 나오겠죠. 존이 그의 엄마를 린다 엄마 이름이 모양이죠. 문이 열리고 린다 금발의 원주민 여자가 문턱을 넘어 들어와 멈췄습니다. 늦고 초라하고 근데 이제 머리는 금발이니까 국장이 말했던 것과 이렇게 연상될 수 있잖아요. 또 아까 존이 또 자신이 왜 여기서 이렇게 살고 있는가를 이제 설명을 했으니까 짐작을 하는 거죠. 이렇게. 예. 린다는 이제 반가워서 레니나 왜 자기 나라의 여기는 지금 인디언 원주민들의 마을이고, 이제 레니나는 20년 전, 25년 전에 그 국장하고 같이, 그러니까 자기가 살았던 일단 나라에 그 동포잖아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반가워서 레니나에게 달라드는데 레니나가 기겁을 하는 거죠. 기겁을 합니다. 기겁을. 아까 왜 기겁을 했는가는 봤죠? 자신의 세계는 이런 늙고 초라하고 이런 사람들을 구경을 못하니까.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여기 와서는 또, 그러니까 아까 그 문명 국가에서는 이제 일정한 나이가 되면 자연스럽게 소멸하는데 여기 인디언 보호구역, 그러니까 이 자연의 세계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아주 자연스럽게 늙어가고 이제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죽고 그런 상황. 자, 하여튼 버나드는 이제 이 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까 이야기 맥락을 통해서 깨닫고 이제 마음을 감추면서 물어봐요. 우리 런던으로 갈 생각이 없나 하고 존은 아주 좋아하죠. 왜 어머니를 통해서 이야기만 듣던 그 어머니의 고향, 자신의 이제 고국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여기서는 이제 이 인디언 마을에서 남자와 관계를 맺고 자신의 어머니가 자신을 낳은 게 아니라 그 국장과의 관계에서 이제 임신을 하게 되고 나중에 이제 존이 태어난 걸로 이제 보입니다. 자, 하여튼 이제 이렇게 근데 이제 존은 그러니까 이 세계에서 따돌림 받죠. 따돌림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린다가 존을 데리고 이제 버나드는 이제 다시 자신들의 문명 국가로, 세계 국가로 오죠. 가서 토마스 국장의 과거 비밀을 폭로하고, 그래서 자신을 벽지로 전출시키려는 국장에게 이제, 그 국장의 어떤 개인사적인 비밀, 그러니까 이 린다라고 하는 그 노랑머리 여성과 함께 이제, 뭐 이런저런, 그 다음에 존을 낳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이 세계에서는 그 사람을 인공 부화 과정을 통해서 사람이 이렇게 기계처럼 공장에서 만들어졌잖아요. 그쵸? 근데 린다가 이제 그 그러니까 저쪽에 보니까 성적 관계를 해서 아이를 낳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어 레니나 같은 경우 그랬잖아요. 많은 남자들과 하룻밤 관계를 맺었지만 뭐 임신하거나 아이를 낳은 건 없었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 세계 경계, 소위 세계 국가, 문명 국가에서는 이제 그런데 이 소위 인디언 보호구역, 야만인 뭐 구역, 그러니까 자연적인 삶, 이제 그 경계를 넘으니까 여기서는 이제 임신을 하게 되고 아이를 낳고 알겠죠? 극명하게 대비되는 그런 인위적인 어떤 삶으로 점철된 세계와
그야말로 자연스러운 어떤 인간의 삶의 관계를 대비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토마스 국장은 이 존이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이건 아버지니 어머니니 하는 말 자체가 사실은 없잖아요. 그쵸? 기계에서 다 태어나는데. 그래서 어쩔 줄 모르고 그럴 리가 없다. 이렇게 부인하다가 이제 사람들의 조소를 받으며 국장직에서 물러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이 있은 후에 린다와 포스터의 자연스러운 그 성관계에 태어난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호기심으로 인조인간들에게 유명한 존재가 됐죠. 어? 린다는. 그런데 인조인간은 약간 뭡니까? 그러니까 그 부화 과정, 인공 부화 과정을 통해서 실험시 태어나니, 예, 인조인간. 유명한 존재가 되죠. 그 성관계를 통해서 아이가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에게는 그야말로, 그야말로 신비스럽고 이해 불가의 그런 그 어떤 대사건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나 이제 린다는 이제 이 양쪽 세계를 다 경험했는데, 그래서 오히려 그 어떤 자신의 정체성을 지금, 음,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은 상태가 돼버린 거죠. 그렇죠. 린다. 그 노란 머리 여성이. 그래서 결국은 소마를 너무 많이 먹어서 이제 환각 상태에 빠지는 그런 좀, 문제가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아, 그다음에 존을 데리고 와서 그를 이용해서 이제 뭔가 그 어떤 세력을 자신의 어떤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하는 버나드는 이 존이 이제 존을 데리고 왔잖아요. 야만 세계에서 문명 세계로. 근데 존이 이 문명 세계에 대해서 경외감이나 존경심을 가지기는커녕 오히려 어떤 영혼의 문제에 관심을 가진다고 해서 이제 소위 총독 머스타파 먼디에게 또 보고하고 그렇습니다. 그 버나드는 여기서는 상당히 좀 기회주의적이고 자신의 어떤 이기적 욕망을 이제 그 관철하려고 하는 그런 좀 부정적인 인물로 이 소설에서는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죽고 일과를 마치고 소마를 배급받기 위해서 병원 현관에 영성들은 똑같은 모습인 인간 162명에게 왜 160?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존이 누군지 여러분 알고 있죠? 주된 인물들이 누구인가, 어떤 성격의 인물인가를 알지 않으면 이 이야기를 도대체 뭔 소리를 하고 있는지 분간을 못해요. 그러니까 메모를 좀 하면서 여러분이 존, 야만인 세계에서 어? 태어난, 그러나 이 이제 소위 문명 국가의 그 토마스라고 하는 국장과 자신의 어머니 린다 사이에서 태어나니 존은 소마가 뭔지 알죠? 알냐? 소마는 행복을 주는 약이 아니라 독약이다.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자기가 그들에게 해방과 자유를 주기 왔다. 노예가 되기 싫으면 인간성을 회복하고 진정으로 멋진 신세계를 만들어야 된다. 이게 이제 어때요? 이 존이라고 하는 인물의 말을 통해서 이 월더스 헉슬리 이 작가가 독자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메시지죠. 주제의식, 문제의식. 예. 인간성을 회복하고, 그럼 인간성이 뭡니까? 인간성. 그러니까 인간다움이 뭐냐 이거야. 그러면 동물과 인간의 차이를 분별하면 좀 더 이야기가 쉽게 풀리지 않겠습니까? 동물과 인간의 유사점은 뭐예요? 생존 본능. 생존하기 위해서 음식을 섭취하고 일정하게 휴식을 취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종족의 뭐 번식을 위한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뭐 이런 것들이 에, 인간과 여타 동물과의 어떤 그 유사성, 공통점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이 이제 그 여타 동물과의 다른 점은 뭡니까? 이성의 작용이죠. 이성. 여타 동물에게는 없는 것으로 믿어지는 어떤 이성이 이성적 사용, 이성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생각하는 거죠. 생각하는 능력. 특히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가, 무엇이 아름답고 무엇이 추한가를 분별하는 능력. 또 분별할 뿐만 아니라 그 옳다고 믿는 어떤
것에 대한 지지나 행위를 하는 그런 어, 것이 인간다움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럼 가치 있는 삶, 이건 매우 추상적이긴 합니다. 그다음에 사람에 따라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이 뭐냐고 했을 때 많은 서로 다른 답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그 두루 어떤 공통된 자신의 어떤 생존 욕망 플러스 타인들과의 관계에서 인정받고 존중받고자 하는 그런 욕망, 또 자신의 어떤 영향력을 확장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 음. 그럼 더 편하고 더 편리한 그런 어떤 음, 그런 어떤 가치를 추구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공동체 규범에서 어긋나지 않는, 오히려 공동체의 선에 기여하는 그런 어떤 삶. 뭐 이렇게 이제 두루두루 서로 각자의 답은 다를 수 있겠으나 어떤 공통적인 어떤 분모는 또 우리가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인간이란 무엇이냐 했을 때. 그러니까 인간이란 무엇이냐 하는 그 질문에 대답은 단수가 아니죠. 하나만 있을 수는 없어요. 인간은 어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존재이면서도 굉장히 이타성을 발휘하는, 어떤 경우에는 그래서 자신을 희생하면서도 기꺼이 희생하면서도 그런 어떤 이타성 또는 공공선에 기여하는 그런 또 인물이기, 그런 어떤 자질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인간은 굉장히 복합적인 그런 이제 답이 가능한 거예요. 어쨌든 그 다음에 또 이제 자유롭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고, 자기가 자신의 삶을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자유롭게 어떤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에 이르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노력을 꾸준히 해 나가는, 그게 인간이라는 분.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노예가 되기 싫으면, 왜 이게 뭡니까? 지금 이 소위 이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에는 그야말로 전체주의 국가잖아요. 이 전체 국가가 세운 어떤 목표에 부합하는 그런 인간들을 생산해내고, 부활을 통해서 생산하고, 그다음에 쇠뇌를 하고, 그래서 체제에 순응하게 만드는, 힘들 땐 소마를 먹고 공급해주고, 소마를 먹고 또 쾌락에 젖고, 이런 국가죠. 어. 근데 그것은 노예적 삶이다, 이런 얘기예요. 노예적 삶. 그러니까 여기서 인간성을 회복해야 된다는 얘기는 뭡니까? 자유의 발견 내지 자유 확장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유가 없으면 인간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건 노예죠. 자유인과 노예의 그 차이. 예. 노예는 어딘가에 매어 있는 거잖아요. 자신의 의지와는 전혀 관계없이 끊임없는 어떤 노동을 해야 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항의하지 못하는 존재. 이게 이제 노예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노예가 아니라 인간다움을 회복할 것이 필요하다. 그런 세계가 진정으로 멋진 신세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그 얘기를 하다가 또 맞아 죽습니다. 맞아 죽는 건 아니고 이제 뭘 모르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 사람들의 분노를 사서 이제 좀 공격을 받고 두드러 맞은 거죠. 그래서 이제 경찰에 체포돼. 그래서 이제 이제 이 세계 국가는 각 대륙별로 이제 총독이 있습니다. 통치자가. 여기는 유럽이잖아요. 유럽에 이제 통치하는 몬트 끌려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눕니다. 대화라기보다는 이제 이렇게 서로 자신의 주장하는 건데, 요 얘기 아까 이제 내가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그러니까 이제 헉슬리의 소설 멋진 신세계에는 이 제목은 영국의 섹스피어의 희극 템페스트에 들어있는 뭐 이야기 중에서 이제 제목을 가져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발달한 과학 문명이 이루어낸 말 그대로의 멋진 신세계가
등장합니다. 이곳에서는 어느 누구도 불행하지 않아요. 질병, 전쟁, 굶주림, 헐벗음 같은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고통이나 불안, 절망 같은 정신적 고통까지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완벽한 유토피아처럼 보이죠. 모든 것을 부조금 없이 소비하고 누구와도 섹스를 즐기는 데다 걱정, 근심까지 없는 이곳에서는 모두가 행복하게 보여요. 그러나 이제 과연 이게 그 행복한 삶이고 그야말로 유토피아고 그래서 인간다운 그런 세계인가 하는 것은 이제 다음 장에서 자 음, 자료는 이제 뭐 상당히 많은 그 분량의 자료를 내가 준비를 해서 이제 이 소위 유토피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뭐 이제 몇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참고로 여러분이 내가 올려놓은 자료를 여러분이 보기 바라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여기 그 총통 무스타파 몬드 총통과 그다음에 존이 끌려갔잖아요. 아까 총통한테 둘이 대화를 나누는 언쟁을 하는 거예요. 논쟁을 하는 겁니다. 자, 총통은 앞장을 봐야겠는데 여기 저는 총통 무스타파 몬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알락은 편안함이죠. 나는 안락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냐? 나는 신을 원하고 문학도 원하고 진정한 위엄과 자유와 선을 원합니다. 나는 죄마저도 원합니다. 라고 외칩니다. 그럼 뭐예요, 이게? 인간의 특질들이죠.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짓기도 하고, 어, 그렇죠? 정통은 그러니까 이렇게 반문해요. 그러니까 너는 불행해질 권리를 지금 요구하는 거냐? 불행해질 권리를 요구하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그래,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네요. 불행해질 권리를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로부터 주어진 그 어떤 삶, 그리고 주어진 되면 행복인 것처럼 세뇌된 그런 삶이 아니라 자유든 행복이든 기쁨이든 분노든 불행이든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경험하고 그럼으로써 그것을 내가 어떤 방식으로든 이겨내는 삶, 이것이 바로 인간의 삶이다라고 지금 존은 이 무스타파 몬드 총통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총통은 도대체 또 그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거잖아요. 이 세계가 얼마나 그 행복하고 멋진 세계인데 부족한 게 없는데 뭐가 그렇게 불만이냐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세계관이 충돌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총통은 무스타파 몬드는 그렇다면 늙고 추하고 생식불능이 되는 권리는 말할 것도 없고 성병과 암에 걸릴 권리, 먹을 것이 없거나 이들이 들끓을 권리, 내일 자신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 몰라 불안에 떨 권리, 장테푸스에 걸릴 권리, 온갖 표현할 수 없는 고민에 시달릴 권리도 원하냐? 라고 물어요. 저는 이제 그러니까 그 사실은 굉장히 부정적인 것이죠. 우리가 이런 걸 피하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늙고 추하고 이런 삶을 누가 원합니까? 근데 이건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에 이성의 작용으로 판단해 보건데 누구나 늙어가고 늙으면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아름다움은 소멸하죠. 추해진단 말이에요. 이것이 근데 자연의 순리다 라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걸 억지로 어 그래서 하여튼 저는 침묵을 하다가 그러니까 이제 크리스토퍼 몬드의 이런 이야기 이런 것까지 내가 원하는가를 일단 고민이 되잖아요. 응? 그러다가도 결국은 예, 난 그 모든 권리를 원하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인간다움이라는 얘기죠. 알겠죠? 이제 어떤 것은 우리가 근데 이성의 작용으로 우리가 그 피할 수 있죠. 응? 예.
자, 그래서 이제 이제 하여튼 이렇게 답변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다시 이제 이것은 생물학적 결정론이 뭐냐? 그러니까 지능과 성격, 재능 같은 인간의 사회적 어떤 능력이라든가 호르몬 또는 유전 형질과 같은 생물학적 요소에 의해서 이미 결정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이런 생물학적 결정론. 그러니까 이 멋진 신세계에서 인간들은 알파와 베타와 뭐 엡실론인가 이렇게 하여튼 이렇게 5개국으로 처음부터 신분이 결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모태에서가 아니라 인공부화 과정을 통해서 태어나고 태어난 아이들에게 세뇌를 가해서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만족해야 하고 불만을 갖지 않도록 그런 과정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잖아요. 이게 생물학적 결정론과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헉슬리는 바로 이런 생물학적 결정론을 또 비판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영국의 이제 그 스펜서 같은 사회 진화론자들은 개인의 생물학적 요소들을 개선함으로써 우생학을 통해서 우생학이 이때 도입되는 겁니다. 생물학적 요소들을 개선함으로써 사회 발전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질병, 장애, 가난, 또 무엇인가에 대한 불평불만 이런 여러 사회 문제들을 출생 이전에 유전 형질을 조작하거나 아니면 출생 이후에 특정한 수술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줄이거나 아예 없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 인조인간 로봇네, 그렇죠? 19세기에는 영국의 골턴이 체계한 우생학이 이런 논리를 뒷받침했고, 20세기에는 하버드 대학의 윌슨이 제창한 사회생물학이, 그리고 21세기에는 유전공학이 저 생물학적 결정론의 어떤 그 핵심적인 그 가정, 그 이론을 이제 뒷받침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영국에서는 그 헉슬리가 태어나기 직전인 1890년부터 19세기 후반이네요. 장애자와 정신박약자 또는 극빈자, 아주 이제 그 가난한 사람들, 극빈자 같은 사회적 약자들을 이 사회에서 그는 부적격자다. 음? 음, 자격이 없는 이런 사람들이라고 단정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이를 낳지 못하도록 단종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여기서 보면 그 다윈이 종의 기원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모든 살아있는 것들이 이제 뭐 하여튼 천지 만물이 신의 능력에 의해서 창조됐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세계관에 반기를 드는 겁니다. 아, 갈라파고스 제도를 이제 아마 우연히 방문했던 모양인데 이 다윈이 가서 그 같은 종의 새인데 한 어떤 새들은 부리가 길쭉하고 근데 어떤 새들은 부리가 짧고 뭉툭하면서도 아주 단단한 그런 부리를 가지고 있더라. 근데 그 새들이 먹는 게 그 껍질이 단단한 그런 열매인데 이 길쭉하고 이런 부리를 가지고 있는 새들은 그 단단한 껍질을 쪼아서 그 열매를 먹지 못하기 때문에 퇴화 내지는 소멸하고 그 부리가 짧고 단단한 그 부리를 가지고 있는 새들은 그 껍질이 단단한 열매를 쪼아서 그 먹이를 먹음으로써 살아남았다. 개체수를 늘려갔다. 즉, 그 관찰을 통해서 생물 종은 그 환경에 적응하는 개체는 살아남고 그렇지 않은 개체는 퇴화를 거쳐서 소멸하더라 라고 하는 적자생존 자연 도태설을 주장합니다. 찰스 다윈이. 그건 진화론과 연결되는 거죠. 그런데 영국의 이제 사회개혁가 중에 한 사람인 스펜서 같은 사람들이 다윈은 이 그 생물 종에 한정해서 그 적자생존과 자연 도태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까지 이야기하기는 좀 위험했죠. 창조설이 지배적인 그런 이데올로기 세계관 속에서 이 진화론을 주장을 하면 종교 재판에 넘겨서 죽음을 면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하여튼 다윈은 자신의 이런 이론 결과를 생물 종에만 한정했는데, 영국의 스펜서 같은 사람들은 가만히 보니까 인간의 삶에도, 인간의 사회도 이거 적용 가능할 텐데 라고 해서 갖다가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단종법, 그다음에 이제 우생학 이렇게 연결돼서 결국은 가난한 자들은 그 사회 부적응자들이고 그들의 능력이 부족해서다. 이렇게 그다음에 허약한 사람들, 뭐 병자들 이렇게 단종을 시키고, 이제 2차 세계대전 가면은 그래서 이렇게 미국에서 또 이제 흑인과 아시아인들을 이 열등한 시민으로 분류합니다. 그리고 단종을 실시합니다. 그 허약 체질이라든가 정신 박약이라든가 신체 이제 그 뭐 질병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 다 단종을 하는 거죠. 이건 대단한 폭력이잖아요. 자,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 결론적으로 헉슬리 아까도 얘기한 바에는 있습니다만은 존의 입을 통해서 작가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소설의 주제의식이 뭔가를 아까 설명했잖아요. 무엇이 인간됨인가에 관해서 다시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헉슬리가 이 작가가 이 소설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은 인간에게는 행복과 안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건 뭐냐? 자유다. 자유다. 그러니까 노예적 삶이 아니라 자유로운 삶, 이렇게. 그래서 불행해지는 한이 있더라도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실행할 자유를 가질 권리를 인간은 원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논란은 있을 수 있습니다. 논쟁은 언제든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뭐 이렇게 이 세계가 참 좋은 것 같은데라고 할 수도 있겠죠. 어떻게 모든 사람의 생각이 단 하나로 모아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건 가능하지 않죠.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냐고 내가 묻고 있죠. 마지막에 대부분의 전체주의 체제가 그렇듯 전체주의가 이제 뭐 파시즘이라든가 공산주의라든가, 그러니까 그 국가를 위해서, 전체 공동체를 위해서 그러니까 개인보다는 그 국가 전체 공동체가 우선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국가가 생존해야 개인들도 생존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래서 대부분의 전체주의 체제가 그렇듯 멋진 신세계는 행복과 안정을 강압적인 방법으로 실현함으로써 인간의 본질적인 자유를 억압하고 박탈하는 문제가 있죠. 이것을 헉슬리가 비판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고찰 깊게 생각하고 따져 묻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문학 첫걸음 4주차 1차 C차시 1교시 50분, 2교시 50분 이 수업을 통해서 결국은 올더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를 이제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 소설이 갖고 있는 어떤 주제의식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결국은 여러 번 되풀이해서 말하지만 인간이란 어떤 존재냐 하는 그런 어떤 질문들에 대한 일정한 답을 우리가 찾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또 공부를 하면서 계속 인문학 첫걸음 공부를 또 5주, 6주 해나가는 과정에서 결국은 인문학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인문학에 이제 그 범주에 드는 것은 문사철, 문학역사 철학이고, 결국 그런 학문들을 통해서 그걸 이제 인문학이라고 이야기해요. 인문학은 곧 인간학이고, 인간학의 본질은 인간이란 무엇이냐를 그 질문하는 것이고, 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것이죠. 다양한 관점에서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의 인간의 삶이란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은 결국은 인간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 즉 그것은 또 뭡니까? 어떤 삶이 보다 의미 있고 보다 가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하고 그 답을 찾아가는 것이죠. 근데 그 질문은 같지만 그 답은 각자 다를 수 있다. 그 하나의 답만 제출된다면 그것은 그게 바로 전체주의 국가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같이 인문학 첫걸음 공부를 하는데
교수가 설명해 주는 것을 그대로 암기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주체적 인간이 아니잖아요. 이 자료를 바탕으로 교수가 설명해 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한 다음에, 자, 어떤 부분은 그 공감할 수 있고, 그 말이 되네, 예? 공감하네라고 인정할 수 있고, 근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그 부분은 내 생각과는 좀 다른데요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겠죠. 나는 좀 다른데, 생각이 다른데라고 했다면 왜, 그것도 또 이제 후속 질문을 통해서 왜 나는 생각이 다른가에 대해서 근거를 스스로 생각하고 정리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주체적 인간의 삶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를 듣고 누군가의 어떤 말을 듣고 무비판적으로 그것을 다 수용할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받아들여야 하고 어떤 것은 나의 생각과 다른가, 왜 나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또 어떤 답을 스스로 마련해 볼 수 있을 때, 우리 인문학 첫걸음은 첫걸음이 아니라 이제 첫걸음으로 또 시작하지만 결국은 완성돼 나가는 그런 어떤 그 좋은 교양 과목 수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습니까? 예, 예, 좋습니다. 인문학 첫걸음 4주 2교시를 포함해서 4주차 수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공부합시다, 여러분.